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린이도 드디어 어린이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년 3월 입소를 목표로 지금 여러 군데 입소 상담을 받아봤는데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알아봤고 또 입소 상담을 하면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봤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번 11월 달에 입소 상담을 받았던 어린이집이 총 8군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전에 어린이집을 보낼까 고민했을 때 가봤던 어린이집이 4개거든요. 그래서 전 상담을 받았던 어린이집이 12개, 12군데의 입소 상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좀 할 얘기들이 좀 있죠.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이집의 종류도 사실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정형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국공립, 시립 이런 쪽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협동조합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되게 생소한 개념이 있었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부모가 그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이라는 그 운영비를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매달 돈도 추가로 더 내고 비용이 좀 많이 드는 형태인데 이 어린이집의 특징은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부모가 운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만큼 좀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선택권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협동조합 어린이집 가본 결과 어린이집과 부모 이 사이에 벽이 거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부모도 한 명의 운영자 중에 한 명이고 이래서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막 드나들 수 있고 애들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청소를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 전반에 굉장히 밀접하게 참여하는 형태더라고요. 되게 생소한 개념이었고 또 신선하기도 하고 나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어린이집의 형태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제가 11월 달에 8군데 중에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3군데 상담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냥 민간 어린이집인데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도 갔었고 직장 어린이집 2군데 갔었고 가정 어린이집 하나 그리고 그냥 민간 어린이집 하나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마음으로는 저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소 신청은 해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왜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생각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는 발도르프 어린이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11월 초에 입소 상담 다니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발도르프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을 찾다 보니까 바깥 활동 많이 하고 미디어 자극, 장난감 자극 이런 쪽에 없는 어린이를 찾다 보니까 그게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로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고 발도르프 어린이집 여러 군데 가보면서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육아랑 조금 비슷한 결이 좀 맞아서 잘 맞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발도르프가 약간 몬테소리랑 비슷한 그런 교육의 개념이에요. 한 100년 정도 된 개념인데 발도르프 교육 철학 자체가 아이 개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지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고 좀 자유롭게 애들을 좀 방목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7년을 주기로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만 7세까지는 인지교육이나 이런 교육 같은 거 하지 않고 신체 발달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신체 발달은 자연에서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진짜 옛날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처럼 사는 신체 활동이랑 노작 활동 중심 뜨개질이라든지 손으로 뭐 만들고 뭐 습식 수채화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미디어 노출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좀 옛날 시골 스타일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발도르프라는 개념은 책을 읽다가 그린이 한 6개월, 7개월 때쯤에 어떤 장난감 사줘야 될지 고민하다가 몬테소리 장난감과 발도르프 장난감이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접하게 됐거든요. 발도르프 스타일은 열린 장난감, 블록이라든지 발도르프는 뭔가 정해진 틀 안에서 뭔가 성취하고 연습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 열려있는 상태로 아이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유롭게 그냥 자유분방하게 자기 맘대로 노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도르프는 약간 느낌이 좀 그래요. 저도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알고 발도르프에 보내는 게 아니라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 하는 생활 패턴이 마음에 들어서 보내는 쪽이라서 사실 교육 쪽은 제가 아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발도르프 어린이집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깥 활동을 많이 해서였거든요. 제가 그러면 바깥 놀이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하루에 1시간 이상 바깥 놀이를 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바깥 놀이에 집착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뇌발달 때문인데요. 만 3세 이전에 뇌발달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모든 엄마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 뇌발달에 가장 좋은 게 오감 자극이다. 여기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오감 자극은 실내에서 막 촉감놀이를 한다고 엄청 발달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감 자극이야말로 바깥에서 놀이를 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밖에 나가면 온도가 다르고 바람, 햇빛, 이런 모든 그 바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극들이 아이한테는 정말 신선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깥에서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받는 자극이 뇌발달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린이가 한 50일 돼서부터 계속 바깥에 나갔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쐬어주고 햇볕도 쬐게 해주고, 뭐 새소리라든지 나뭇잎 사기가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들,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들려주고 싶어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린이는 정말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데, 막 키즈 카페에 가거나 쇼핑몰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공원에 나가서 밖에서 놀고 낙엽잎을 밟고 이런 바깥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최소 1시간 이상씩은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육아를 해왔던 것이 어린이집에 가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바깥놀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신체 발달 때문인데요. 그 자연에서 바깥놀이를 하다 보면은 지면도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지면의 무르기도 좀 다르잖아요. 뭐 딱딱한 곳도 있고 말랑한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더 많은 근육을 쓰게 되고 균형 감각도 더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협응력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서 신체가 잘 발달되면, 내 몸을 잘 쓸 수 있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아기의 자신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신체 발달과 아기의 자신감 발달이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신체 발달을 위해서 바깥에서 더 많이 놀아주는 편이에요. 아기들은 무슨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연에서 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바깥놀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스트레스 관리 측면인데, 아이들은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에 제일 좋은 게 신체 활동 그리고 산책이 되게 좋대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어른들도 회사 나가 있으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어쩔 수 없이 노출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아이들도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 그 스트레스를 받은 거를 바깥에서 신체 활동 많이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곳으로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다 보니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고, 발도르프 어린이집을 입소 상담을 여러 군데 가보니까 확실히 특징이 명확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7살까지는 신체 활동이랑 노작 활동 중심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민간 어린이집 보니까 일주일에 뭐 한 번은 뭐 체육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원어민이 와가지고 무슨 직업 탐구 이런 체험 활동 같은 걸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전자장난감, 플라스틱 장난감이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장난감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도한 장난감, 전자장난감 당연히 없고, 많은 장난감조차도 좀 제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자장난감을 거의 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있는 전자장난감이 처음에 완전 신생아 때 선물 받고 뭐 한 개 샀던 튤립 3개, 튤립 장난감 3개 이외에는 진짜 없어요. 저는 전자장난감이 아이한테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거의 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발도르프 교육하는 환경이 저한테 되게 잘 맞는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미디어 노출이 전혀 없어요.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한 명의 선생님이 5명의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뭐 식사 준비를 하는 때라든지 뭔가 통제를 해야 될 때 미디어를 틀어주는 곳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도 그린이 연령대 1세반에 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했어요. TV가 있다는 건 TV를 틀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 3세 이전까지는 미디어 노출을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예정인데, 그게 어린이집에서 종종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어요. 근데 이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미디어 노출 절대 안 하고, 아이의 TV조차도 없고, 선생님들도 스마트폰을 거의 안 쓰고 키즈노트도 안 쓰세요. 스마트폰을 애들 앞에서 쓰는 것 자체를 지양하시기 때문에 키즈노트도 안 쓰세요. 발도르프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에서도 미디어 노출 해주지 말라,
라고 하는 곳이라서 저랑 너무 결이 잘 맞는 거예요. 전 미디어 노출을 3살까지는 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잘 맞는다고 느꼈고, 그리고 발도르프 어린이집 특징 마지막은 유기농 식단으로 거의 제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갔던 발도르프 어린이집이 다 식자재를 뭐 한살림이나 뭐 이런 데서 유기농 식자재로만 거의 100% 유지하시면서 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떡볶 같은 종류가 아니고서야 과자를 안 주시더라고요. 간식으로 그런 완제품 과자 같은 거 안 주시고, 그래서 먹는 거는 지금 그린이가 먹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한 결로 먹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전 그린이를 떡볶 말고는 과자 잘 안 먹이거든요. 뭐 주스라든지 막 이런 거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발도르프 어린이집의 특징이었는데, 이 특징들이 저한테 너무 핏하게 잘 맞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발도르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어린이집만 발도르프로 보내고 집에서는 발도르프 교육과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면 아이가 원해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혼란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걸 지켜주셔야 된다고 원장님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야 되는 게 그거였어요. 집에서 미디어 노출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전자장난감 같은 거 과도한 장난감 주지 않는 거, 과도한 책 인지교육 하지 않는 거, 사교육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극적인 환경, 막 키즈 카페, 뭐 쇼핑몰 맨날 데려가고 너무 자극적인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지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일관되게 똑같이 그런 걸 요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일단 미디어 노출, 그린이랑 있을 때 저희는 핸드폰을 아예 안 보거든요. 최근에 그린이가 핸드폰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희가 핸드폰을 안 보여주면 막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싶어가지고 한동안은 진짜 아예 그린이 손에도 닿지 않고 저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막 냉장고 위에 같은 데 핸드폰을 올려놓고 진짜 그린이랑 있는 시간 내내 아예 핸드폰을 안 봤어요. 그렇게 지낸 지가 지금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파 위에 핸드폰을 올려놔도 좀 만지작거리다가 보여줘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핸드폰 안 볼 거야 이렇게 하면은 바로 포기하고 내려놓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도 핸드폰을 보지 않으니까 그 물건이 있다고 해도 자기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지 않게 되었어요. 어쨌거나 저희는 집에서 미디어 노출 전혀 안 하고 핸드폰도 아이 앞에서 전혀 안 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가정에서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전자장난감 없고 장난감도 많이 없고, 근데 너무 많은 책도 지향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집에 책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너무 많은 책들을 왜 지향하지? 하고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책에서 나온 이렇게 정해진 내용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면은 아기의 사고가 좀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지교육 같은 게 하게 되면은 아기가 의식이 깨어날 시기가 아닌데 의식을 너무 미리 깨우게 되면 잠을 덜 잔 아기처럼 예민한 기질이 될 수가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저런 해석도 있고, 뭐 아무래도 창의적으로 사고를 해야 될 때 책 내용에 갇히게 될 수도 있다. 뭐 약간 이런저런 개념인 것 같아서 뭐 그렇게 그거를 크게 엄청나게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너무 과도한 책을 읽게 하는 거는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책이 진짜 수십 권이 있는데 그걸 막 다 꺼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해서 좋아하는 책 몇 권 놔두고 나머지는 도서관에서 빌려가면서 집에 있는 책의 양을 좀 줄여서 단순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자극적인 환경, 너무 자극이 많고 너무 재밌는 거로 계속 놀아주고 하는 거는 저희 부부가 원래도 지향하고 있던 부분이어가지고 이거는 저희 집에서는 지키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상담할 때 확인하는 것들, 입소 상담할 때 확인하는 것들을 한번 인스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나름 좀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소 상담을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충분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어린이집 갈 때 확인하는 거는 첫 번째 야외 활동. 저 완전 야외 활동 미친자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게 보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공원이라든지 녹지, 뭐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지, 거기에 만약에 가서 야외 활동을 한다면 거기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집 앞에 차도가 바로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에 그 어린이집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이들의 하루 일과 늦어도 몇 시까지는 등원해야 되고 아이들이 등원하면은 뭐 9시 반에 간식을 먹는다든지 간식 먹으면 어떤 간식을 먹는지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은 뭐 실내 활동 하는지 야외 활동 하는지 야외 활동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충 어느 정도 하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낮잠은 언제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뭘 하는지 그리고 몇 시부터 아이들이 하원을 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연장반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아이들의 하루 일과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 이거는 꼭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학 기간. 방학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방학 기간에 긴급 보육을 하는지 작년에 긴급 보육 했었는지 작년에 긴급 보육할 때 애들 몇 명이나 나왔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여쭤보는 편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정부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발도르프 어린이집은 1세 반 아이 3명에 담임선생님 1분, 보조교사 1분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데도 있었고 직장 어린이집은 아이 10명에 담임선생님 2분 계시고 보조교사 1분 계셔가지고 약간 3.3대 1 이런 데도 있었고 그냥 5대 1인 데도 있었고 좀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교사 대 아동 비율만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한 반의 아이들이 합쳐져서 한 방에 있는지 그래서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한 공간에 몇 명이 생활하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인지는 어쨌거나 교사 대 아동 비율과 비슷한 건데 한 그 공간에 아이들이 몇 명 생활하는지는 두 반이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고 세 반이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5대 1이니까 한 반에 5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반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은 총 애들이 10명이 한 공간에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을 봤을 때 이 공간이 10명이 생활하기에 좁은지 넓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건 미리 물어봤어요. 여기는 몇 명이 생활하고 몇 반이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만약에 넓다고 하더라도 세 반이 한 공간을 쓴다라고 했으면 15명이 한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소음 레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소음 레벨이 높을수록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환경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한 공간에 많다 넓더라도 많다 아니면은 공간이 너무 좁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한 공간에 몇 명이 생활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봤었어요. 그리고 그린이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견과류, 호두 알레르기랑 계란 알레르기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가 있는 아이들이 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지 이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대체식을 제공을 해주시는지 아니면은 제거식을 제공을 하고 제가 따로 밥을 싸드려야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키즈노트 활용 여부 키즈노트 활용 여부도 제가 항상 여쭤봤는데 저는 키즈노트를 안 썼으면 좋겠어서 항상 확인을 했었어요. 저는 키즈노트 약간 반대파거든요. 왜냐면 일단 키즈노트를 쓴다는 거는 매일매일 아이들 사진을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을 5명씩 맡고 있는데 그 5명의 사진을 매일매일 찍으셔야 되고 활동할 때마다 2장씩만 찍는다고 하더라도 애가 막 울고 있거나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없잖아요. 적어도 2장의 사진을 키즈노트에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5장은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명의 담임이다. 5장씩 매일 찍는다. 그러면 하루에 25장은 최소한 사진을 찍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활동할 때 그 사진 찍는 거를 계속 유념하고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육을 하는 거는 선생님도 스트레스고 선생님도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당연히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핸드폰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집에서 그린이 한 명 사진 찍을 때도 핸드폰 들고 있으니까 좀 자제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명 선생님이 5명의 아이의 사진을 찍는다면 아무래도 핸드폰 노출이 계속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키즈노트 막 열심히 써주시는데 복부시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름만 바꿔서. 분명히 진정성을 담아서 다 따로따로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복붙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그냥 이런 거 안 써주셔도 하원할 때 등원할 때 뭐 오늘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 선생님이랑 이야기 조금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안 보낸다는 영상을 올렸을 때 아이들이 낮잠을 꼭 같은 시간에 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그때 키즈노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무조건 다 재운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들도 그 시간에 키즈노트를 써야 되는 그런 업무가 무조건 정해져 있다면 낮잠을 안 자는 애들이 약간 좀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때 자야지 내가 빨리 이거 키즈노트도 쓰고 업무도 해야 되는데 애가 계속 안 자고 있으면 그 애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실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그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저는 키즈노트를 쓰지 않는 곳이 조금 더 끌렸어요. 그래서 키즈노트 안 쓰는 곳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발도르프는 다 안 쓰시더라고요. 아무튼
키즈노트 활용 여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제 입학금이라든지 특별활동비 이게 다 달라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체크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다음은 부모 참여 빈도, 행사 일정, 부모가 꼭 참여해야 되는 행사들이 뭐가 있는지, 얼마나 자주 참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담임교사 선생님들이 좀 오래되신 분인지, 근속기간이 좀 긴지 이런 것들도 좀 솔직히 좀 껄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적응기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여쭤봤었어요. 저는 또 이제 워킹맘이기 때문에 적응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원장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볼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교실 크기,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공간에 아이들이 몇 명이 생활을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봤고, 그리고 그 안에 전자장난감이 많은지 플라스틱 장난감 많은지 장난감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TV가 있는지 이것도 저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거실에 TV가 없거든요. 아무튼 TV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화장실 시설, 화장실에 아이들이 손을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낮은 세면대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용 변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린이도 이제 기저귀를 떼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는지 이것도 당연히 전반적으로 좀 봤었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목록들은 솔직히 다 기억나진 않거든요. 또 원장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 잊어버려요. 원장 선생님이 이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면 제가 좀 적어온 게 있는데 좀 봐도 될까요? 이러고 열어서 본 다음에 제가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 다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엄마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니까 어린이집 입소 상담 가기 전에 어떤 거 확인하고 싶은지 좀 적어가지고 간 다음에 보면서 상담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어린이집을 이제 내년에는 진짜 보내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지금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을 찾아가지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 곳이라면 좀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이제 어린이집 입소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확신이 오는 곳이 딱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계속 찜찜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다른 데를 알아보고 진짜 딱 쌈박하게 내 마음에 드는 데를 보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린 친구들은 거의 다 어린이집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보내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곳들은 결국에는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는 게 갑자기 개선돼서 마음에 들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되신다면 원장 선생님도 뭔가 나랑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좀 느낌이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쪼록 이제 어린이집 앞으로 보내는 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그린 어린이집 가자.